예를 들면 안티 ESG가 1년 동안 한 30% 올랐다. 그래서 이걸 보고 ESG를 고려 안 하니까 수익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해의 장 자체가 좋아서 이런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악의적으로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네, 한 3, 4년 됐을까요? 그때부터 ESG라는 게 마치 경영계의 유행어처럼 막 이렇게 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단어, 못 들어봤다라는 분은 적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좀 지겹다. 막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려요. 근데 또 이 와중에 또 이런 정치권에서 또 이 ESG라는 거를 또 어떤 이념 정쟁의 요소로 또 끌어들이는 이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ESG 요것도 그냥 역시 이렇게 지나가는 유행 그거의 끝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시즌2의 시작인가 네, 요거가 좀 궁금해서요. 제가 요거를 잘 짚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좀 어려운 분이에요. 어려운 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약간 쭈글 약간 이런 모드로 있는데, 네, 임팩트온의 박란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20년에 네. ESG 전문 미디어 스타트업 임팩트온을 창업한 박란희 대표입니다. 도입부에 ESG 한 3, 4년 정도부터 유행어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뭔가 이렇게 막 혜성처럼 나타난 신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면은 중고신입니다. 한 20년 묵은 중고신입니다. 라고 하던데 맞아요? 사실 20년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ESG라는 용어가 막 퍼진 게 알려진 건 한 3, 4년밖에 안 됐고 해외에서도 예전에는 거의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이런 용어를 되게 많이 써왔고 그래서 기업들의 보고서 이름도 sustainability report였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ESG 용어 자체만 보면 상당히 역사가 짧다. 사실 이제 2004년에 UN의 글로벌 컴팩이라는 기관에서 Who Cares Wins라고 하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요. 근데 이 보고서에서 ESG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는데 이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겨우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부제목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부제목이 Connecting Financial Market to a Changing World예요. 그러니까 Financial Market, 금융을 Changing World, 사회 변화하고 연결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ESG다라고 하는 거죠. 이 UN 글로벌 컴팩이라는 조직은 UN 조직 안에서도 이 기업 리더들하고 노동, 시민단체, 시민사회 리더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그래서 원래 생긴 자체의 목적이 뭐냐면 그 기업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이런 UN 글로벌 컴팩의 10대 원칙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업의 경영 전략에 잘 내재화시키자. 그래서 이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 그렇게 해야 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같이 높아진다. 이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4년에 만들어졌고 2006년에 UN에서 그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세트로 이 책임 투자 원칙이 만들어지면서 6가지 원칙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ESG라고 하는 이런 비재무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공개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강조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ESG하고 금융이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은 한참 걸렸네요. 그러니까 2004년에 나와가지고 이게 그때는 그냥 말하자면 무브먼트처럼 일어난 것인데 그것이 점점 제도화되고 하나의 법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정책 안에 녹아 들어가면서 ESG가 이제 폭발적으로 규제와 의무 이런 단계에 돌입한 게 말하자면 2020년 무렵이다. 그거의 계기가 된 건 2015년 파리 협정이고 그게 발효되는 시점이 2021년 그 무렵에 이제 NDC를 다 같이 공표를 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제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의 선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다 맞물린 거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 레리 핑크 서한은 진짜 그거 나오고 나서 주구장창 들은 것 같아요. 무슨 맞아요. 어디 이런 거 관련된 누구 강의만 가면 진짜 그거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너무 지겨워요. 레리 핑크가 마치 저희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왠지 받아줄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핑크 회장도 약간 발 빼는 것 같다라고 하고 요새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창업한 지 지금 4년째인데 벌써 간판 떼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상황을 예측한 건 아닌데, 네, 저는 이름에 ESG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네, 좀 더 거시적인 이름에 네. 임팩트라는 네. 이름을 붙인 걸 네.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는 사실은 정말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건 이렇게 ESG에 그러니까 대한 회의론? 네, 이 ESG라는 회의론이 네. 이렇게 들불 번지듯이 과격해져가지고 이런 백래시라고 하죠. 반발이 이렇게 극심하게 짧은 시간에 예, 이렇게 휩쓸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공화당의 안티 ESG라고 하는 운동이 어떻게 보면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작게 이게 그냥 무시할 만한 보이스였는데 이게 점점 더 커져가면서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만 해도 안티 ESG 법안이 165개가 무려 발의가 됐대요. 그 중에서 통과가 된 거는 19개가 통과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공화당은 그러면은 왜 그러는가? 예.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저 뭐 민주당 이슈라고 생각하는 거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뭔가 재생에너지 태양광 하면은 저건 민주당. 맞아요.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이제 공화당의 레드 스테이트가 거의 텍사스를 위시한 거의 대부분의 화석연료 산업이 기반이 되는 곳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산업 전환을 하게 되고 그러한 예를 들어서 기후 공시가 강화되거나 하게 되면 이러한 뭐 기업들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충격을 오게 될 것이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 뭐 법인세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문제도 걸려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탄소 중립으로 좀 산업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거부감. 그래서 E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반발을 했고 S 같은 경우도 성소수자든지 이런 D&I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뭐 이런 것이다고 아주 공격을 한 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포퓰리즘이었지만 잘 먹힌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 2019년에 이제 그린딜이라고 하는 정책 패키지가 만들어졌고 네. 뭐 기후법이 그 이후에 만들어졌고 뭐 이런 것들 해서 Fit for 55라고 해서 이제 55% 온실가스 줄이는 거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사실은 기후 규제를 계속 시행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하다 보니까 작년 올해 점점 그 농민당이 만들어진다든지 지금 농민들이 유럽 지금 난리잖아요. 트랙터 들고 와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열린 그 EU에서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90% 줄이지만 그 중에서 농업 부문은 이제 빼는. 사실은 유럽이 왜 이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가들의 음모론적인 이론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음모론이 있어요? 음모론인지 이론인지 알 수 없지만 제가 본 뭐 어떤 그 글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이 유럽이 지금 보면은 가뭄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가장 많이 나는 곳 지역이 이 지정학적 위도 경도상 그래서 기후 위기의 피해를 유럽 대륙이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가장 절실하게 기후 정책을 한다라고 하는 썰도 있어요. 예, 그건 썰. 예, 이거 정설 아닙니다. 썰. 예. 근데 또 다른 썰은 말하자면 EU가 이제 미국한테 뺏겼던 이 산업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좀 이런 환경과 기후 리더십을 가지고 요걸로 좀 세우려고 한다. 내수도 좀 살리고 이런 게 정상. 네, 그렇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 지금의 그 반발, 비판 이런 걸로 꺾일 것인가? 뭐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워낙 보면 EU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EU의 그린딜이라고 하는 정책 패키지, 그다음에 거기 기후법이라고 하는 법 제도, 그다음에 지속가능 금융 플랜, 지속가능 금융 액션 플랜, 이게 10가지 10대 액션 플랜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 그리고 법 제도화시키고 또 그거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 이것을 다 세 가지를 다 갖춰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기본적인 그 타협
협의는 있겠지만 이 방향으로 유럽이 가는 건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EU의 그 산업 재편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어려움 뭐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ESG 공시가 네. 또 막 미뤄지고 이랬잖아요. 2년 뭐 이렇게. 이게 뭐 미룬 게 구체적으로 뭘 미룬 거예요? 그게 이 EU 공시가 미뤄진 게 아니고요. 뭐 2025, 그러니까 EU 공시의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좀 도움이 돼요. EU의 비재무에 대한 ESG라고 할 수 있겠죠. 비재무에 대한 공시를 하자라고 하는 지침이 합의가 된 게 몇 년인 것 같으세요? 유엔이 2006년이었으니까 네. 뭐 대충 거기보다 네. 한 몇 년 뒤? 2014년 해가지고 10년 만에 비재무 공시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거잖아요. 2014년에 NFRD라고 해서 비재무 정보에 대한 공시를 하자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행된 게 언제냐면 이제 2018년이었어요. 근데 NFRD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규모도 대기업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 19,000개 정도 대상이었고, 이게 말하자면 법적 의무 공시처럼 되어 있지 않았어요.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꾼 게 CSRD라고 하는 거예요. CSRD는 그래서 2024년 올해부터 발효가 돼가지고 2025년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기업들을 포함해서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이제 2024년 회계연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준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백래시가 좀 있고, 근데 그걸 느끼세요? 실제로? 느끼죠. 창업 초기에는 2020년, 2021년 그때만 해도 기사가 쏟아져가지고, 예.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기사가 정말 쏟아졌어요. 대부분이 뭐 어떤 기업이 넷제로 목표를 발표했다거나, 뭐 어떤 뭐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했다거나, 뭐 새로운 정책이 나왔다거나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쏟아졌어요. 그 시기에는. 근데 지금은 기사 양 자체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예, 많이 줄고 기후 행동 100+라고 하는 전 세계의 거의 기관 투자자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업도. 이런데 좀 탈퇴를 하는. 그러니까요. 아까도 기사 떴더라고요. 네네네네. 뭐 어디 뭐 얼마를 주무르는 뭐 몇 개가 빠졌다고. 예, 그런 탈퇴를 하는 움직임이라든지, 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넷제로 목표를 약간 뒤로 미룬다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또 높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메이저 오일, 엑선 모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한 2, 3년 전만 해도 그 ESG에 대한 주주 안건, 주총에서 이제 주주 행동주의 그룹들이 ESG에 대한 안건을 상당히 많이 이제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통과되는 것들도 있었고, 물론 통과되지 않지만 상당히 찬성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그런 비율들이 조금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뭐 미국의 엑선모빌 같은 경우는 그것을 ESG 안건이 너무 우리 경영에 너무 침해가 심하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 법원에 소송을 이제 간섭 그만하시오라고 하는 이제 보이스를 내는 이런 흐름들은 이제 기후에 대한 어떤 압박, 피어 그룹의 말하자면 동료들이라든지 사회 분위기의 압박이 강할 때는 이제 전혀 없던 움직임인데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요.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저희도 보이죠. 이게 이렇게 정치적인 여건 혹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주춤하고 좀 미룰까 이렇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업이 그렇잖아요. 돈이 되면 왜 안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ESG 중심의 경영이라든가 투자라든가 하는 게 바로 재무 성과로 나타나면은 사실 이런 논란도 사실은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기사 찾아보면 저는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왜 저희 기사 쓸 때도 딱 야마 잡아놓고 기사 쓰면서 이제 야마랑 야마를 알까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면 딱 전문가 딱 있잖아요. 딱 해서 딱 멘트 맞춰서 이 기사를 만들어내는 너무
비하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네. 그 ESG 경영이 좋다라고 하는 또 그런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에 또 사례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반대로 반 ESG 펀드 수익률이 이만큼 좋았다라고 하면서 ESG 열풍이 이제 식었다. 또 이런 걸 근거로 되기도 하고, 약간 짜맞추기식으로 너무 기사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때요? 실제로 그런 학계라든가 이런 이렇게 합의된 그런 게 있을까요? 전문가들 사이에 역시 ESG를 하는 게 좋다, 나쁘다, 재무적으로. 네네네네. 네. 예를 들면 안티 ESG가 1년 동안 한 30% 올랐다. 그래서 이걸 보고 ESG를 고려 안 하니까 수익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해의 장 자체가 좋아서 이런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악의적으로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ESG에 대한 포트폴리오 범위를 사실은 IT 기업은 거의 다 ESG 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플, 아마존 탄소 배출이 적으니까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ESG 수익 아직 괜찮은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도시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싱크탱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낸 보고서가 참 저는 현재의 상황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보고서인 것 같은데요. 글로벌 ESG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거의 한 200명 안 되는 사람들을 이제 쭉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대가 바라보는 ESG는 무엇인가요? 라고 봤더니 딱 절반은 ESG를 리스크로 보고 있어요. 네. 딱 절반은 ESG를 기회,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ESG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이런 ESG에는 리스크가 적은 기업이 말하자면 ESG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시민사회, NGO라든지 그리고 교수라든지 이런 그룹에서는 ESG는 Sustainability Footprint,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성과. 그러니까 테슬라는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탄소 배출을 엄청 줄여야 되니까. 그런데 투자자들이 봤을 때 S&P에서 S&P 500의 ESG ETF에 테슬라가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난리를 쳤죠. ESG는 사기다라고 완전히 난리를 쳤는데 왜 빠졌던 거예요? 왜 빠졌을까요? 이 사람들은 ESG를 리스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S&P 지수 안에서 S&P 지수에서 이 동종 그룹 안에서 리스크가 하위 4분의 1이면 빠지는 거예요. 테슬라가 물론 탄소 배출은 적게 하지만 공장에 여러 가지 노동 이슈, 노동 안전 이슈도 되게 많았고 또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사람이 또 죽고 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가 적은 거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기차로 지금 다 전환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그 점에 있어서 이 ESG의 리스크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때 빠진 거예요. 그래서 ESG를 기회로 보느냐 리스크로 보느냐라는 것이 혼재되어 있고 임팩트 칼럼 필진이 이제 쓴 내용 중에 이제 하버드대 조지 세라핌 교수가 쓴 책인데요. 아직 한국어로 번역은 안 된 것 같아요. ESG from process to product. 누군가가 번역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이게 ESG from process to product. 네, 책이군요. 네, 책이에요, 책. 그래서 요거를 여기가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ESG ETF, ESG 펀드. 이거는 프로덕트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프로덕트라는 개념, 상품의 개념으로서 ESG.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 포트폴리오 같이 이제 ESG를 잘하는 ESG 평가가 좋은 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가겠죠. 예. 그게 이제 ESG 프로덕트의 개념인데 네. 지금은 프로세스의 형태로 ESG를 받아들이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형태라는 건 모든 기업에 ESG라는 이 요소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ESG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기회의 포트폴리오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기업이 결국은 이러한 탄소 중립 산업 전환 시대에 리스크는 줄이고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지속 가능할 기업인가? 라고 하는 거를 프로세스 관점으로 보면 훨씬 더 명확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혼란이 지금은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라는 것들이 다 기업들에게 들어가고 나면 좀 나중에는 프로덕트의 개념이 나와도 좀 덜 혼동되지 않을까.
어렵죠. 조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